자, 윤석열 씨가 출마를 하긴 할 모양이다. 하긴 할 모양이다 하는 거 보면은 6월 6일 날 현충원 가서 먼저 갔죠. 이자가 있잖아요. 우리 윤시번식에서 대통령 가기 바로 전에 가요. 행사를. 그래가지고 방명록을 딱 쓰는데 이런 방명록 사실 처음 봤거든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무슨 방명록에다 개인적인 감정을 넣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중의적이고 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노 못 하는데. 그니까 내 말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 보란 듯이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오지 않아요? 난 삐뚤어 져 있어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옹졸해 보이고 의례적으로 뭔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네. 딱 보도 기분이 살짝 나쁘네? 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그러니까 여기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개념에는 저는 색깔론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25 등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홀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은. 근데 정말 웃긴 게 이 직후에 아마 뭐 천안함 그 희생된 그런 군인들 뭐 전후의 회장인가 그분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천안함 사건은 사실은 제일 천안함 사건을 가장 홀대한 거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이거 그냥 피로도에서 하는 거지 그 원래 그렇게 깨질 수 있어라고 처음 말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경계에 실패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북침한 게 맞다면 남침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한 게 맞다면 그건 경계에 실패한 작전 실패예요. 그때 당시 왜냐면 한미 연합훈련 중이었거든요. 연합훈련 네. 중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어뢰로 피격을 당했다는 건데 그때 그 장교들에 대해서 총 25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5명에 대해서 징계할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중에 장성이 13명이 포함됐고 그중에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그 12명에 대해서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게 이명박 정부고요. 그 2년 그 일이 벌어진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중에 8명을 승진시켰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생태 같은 어린 장병들이 죽었는데 그 지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군형법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렇게 과실로 배를 손상시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면 심지어 최고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2명이나 수사를 의뢰했는데 전부 다 무혐의 처분해놓고 이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천안함 사건은 누가 홀대하고 누가 분노하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천안함 사건을 제일 많이 다룬 방송이 우리거든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철 대표를 계속 최근에 한 3주 전에 한 인터뷰가 지금 50만 뷰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천안함이 침몰하는 과정에 폭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폭발했다는 증거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폭침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에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새날이 다루었던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어온 아젠다가 세월호, 천안함, 칼기 폭파 사건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건데 그 얘기는 뭐 이따가 따로 다루더라도 다 떠나서 그러니까 폭침이었는지 아니었는지하고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 폭침이 아니고 이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들 말처럼 정말 폭침이었다면 경계를 실패한 건데 어떻게 그 장성들부터 시작해서 지휘관이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징계되지 않습니까?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칼기 사건이든지 아니면 천안 사건이든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진실 규명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게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그 기득권들의 뭐 어떤 거대한 이런 게라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진짜 대선 주자라고 하면요. 이걸 무슨 음모론으로 몰아가지고 진짜 마치 윤석열 씨가 새날을 보는 것 같은 워딩이 어저께 나왔거든요. 엊그저께.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보내면 여기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이상 희생된 걸로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 천안함 뭐 성역화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얼토당토하는 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 방명록을 쓰는 행위부터 좀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어쨌건 이 사람이 이제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나 보다라고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고. 근데 일단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저격했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만나서 한 말을 안상수가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보면은 안상수 씨한테 약간 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윤석열 만났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원에 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언론에 나오고 요 이야기는 또 안상수 통해서 나오고 근데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 확실히 김종인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뭔가 놔버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목리 부리는 거 아닐까요?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줘. 목리 이상이라고 봐요. 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목리 이상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선택되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일련의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행보나 발언이 야 이렇게 가면 어렵겠는데 하는 걸로 자신의 어떤 그렇죠. 예언적 입자적 입장에서 발을 빼는 뭐 그런 두 가지 스탠스가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봤을 지지율 때는 윤석열에게서 안철수의 향기가 난다. 간성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안의 태도가 보기에 예. 김종인 비대 간성열 그런 느낌이 난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나는 김종인 씨가 대단한 통찰력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뽕 있잖아요. 뽕. 희한한 뽕인데 민주당 비대위원장 했더니 일당이 됐어. 일각에서는 김종인 씨가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지 않았으면 더 얻었을 수도 있다. 그때는 한석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김종인이 뭔가 이렇게 맡으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일당 되고 보궐선거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운 좋은 쪽으로만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몸값이 막 거기에 자기 운도 계속 실력이에요. 키우고 운도 그런 실력이에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윤석열 지지율로 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다 걱정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목리 부리면서 너 나 안 찾아오는데 너 내 입에서 정말 나올 것 같니? 그런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은 윤석열 저러다 끝까지 못 가겠다. 선배님은 계속 정치도 이게 대선 주자로도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뭐 내기 한번 하시죠. 한번 보고 내기 한번 하시죠. 열외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하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하고 만나셨잖아요. 예. 이 또 안철수 또 대선 프로젝트에 윤상현 의원이 또 합류됐었고 제가 이거 보니까 왜 또 다 우리 동네에 또 엮인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경쟁자들 아니었어요? 안상수, 그러네요. 윤상현, 남영희. 재밌더라고요. 핵심이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171표가. 나라 대선의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붙었던데 대선 주자급이네.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상황은. 아무튼 이게 본인 스스로는 이제 거의 타노스급이 되신 김종인 옹이 야야 검사가 대통령 바로 된 적이 어딨어. 여태 몰랐냐고요. 그거 처음 근데 이 한 메시지는 거 되게 아니잖아요. 의미는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검사가 검사를 그만두자마자 한 1년 정도 지나 대통령이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최소 나는 재선을 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70대거든요. 그냥 도전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을 불러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도 표시하면서 근데 또 역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 손을 잡으면 내가 그 최초를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라는 그 돌풍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또 정권 교체할 거다. 그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른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발언 관련해서 얘가 그럴까? 의외로 흥분하면 맞아요. 리스크가 있구나. 이게 메시지가 컨트롤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구나. 근데 그럼 과연 지금까지는 언론 뒤에 숨어가지고 언론의 공부 역할을 막 공보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실제로 국민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만나본 보수 패널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발을 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직접 한 말이 아니다. 뭐 측근을 통해 전해진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얘기가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는 이 말은 실명으로 정진석 의원이 밝힌 말이에요. 근데
이 10원 한 장이란 말은 와해되고 그러니까 왜곡되고 곡해된 거다. 이런 표현은 이른바 측근 A씨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둘러 뒤늦게 막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이게 와전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럼 무슨 말을 했다는 거냐. 그 부분 관련해서 아니 사기 피해자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기소한 그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쏟아진 의혹은 장모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대선 나오면 안 돼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검사로 있었던 2014년에서 2015년에 장모에 대해서 다른 그 공범들은 다 유죄를 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이 사람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하는데 본인이 검사로서 그러면 장모 오라다고 어디 가서 검찰총장은 아니었지만 하소연하고 다니고 그러면 같은 이른바 검찰 식구 신성가족이잖아요. 네. 그걸로 봐주기 한 거 아니냐는 본인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뉘앙스를 보면 공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장모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가 조치를 취해준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생각과 의식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14년, 2015년 무혐의 처분 나올 때도 분명히 우리 장모는 억울하다 그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 혼자 하고 있었겠냐고요. 다 그냥 검사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우리 장모 되게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해당 검사한테 그게 무혐의 처분하는데 영향이 없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신성가족끼리 봐주기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최고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랑 친한 지금 그 이른바 후배 검사들을 봐주게 하고 그다음에 친척들 아니면 친인척들 봐주게 하듯이 권력을 할 때 자기 친한 사람들은 다 잘못 없는 것 같다 그러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찰이나 조사나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같은 그 맥락에서 지금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캠프에 공보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치고 빠지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흘렸다가 반응이 어떤지도 보고 그다음에 수위 조절하고 그러면 사람들 인식 속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뭐 몇 범이어도 뭐 원래 그 사람은 그랬어라고 지금 이 사건들도 그렇게 흘러가게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 언론에서 그러는 거야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뭐라 그러죠 신상털기를 갖다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도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결국에는 아빠 친구 찬스 쓴 거잖아요. 우리 그때 의원들만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의원실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지인들 자식들 채용했다고 해서 얼마나 호되게 당했었죠 언론에. 근데 이준석 본인도 그랬잖아요. 본인도 아빠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그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으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위원 출신하고. 그때는 왜냐하면 대표 최고위원 비서실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박근혜 후보에게 추천을 해서 결국에 자기 의원실에 인턴으로 있던 그 친구를 지금 이준석 그 후보를 거기다가 비대위원으로 넣어준 거잖아요. 그 아빠 찬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그 무슨 공정한 공채를 통해서 뽑았나요? 아니잖아요. 공채 출신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멘트가 야당에 독이 되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외국이라도 연애해서 찾아봤어요. 지방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에. 그러니까 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잘하던 놈이 대통령이 되니까 국가를 사업체처럼 생각해서 자기 오주머니 채워서 감옥 가셨어요.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두테르테처럼 됩니다. 대한민국 두테르테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여기 새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셉 중에 하나가 고품격 이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 세력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해오는 것 같지만 내부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전당대회 하면 자기들끼리 지지고 먹고 여기 미세한 균열이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김종인 입장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로 뭘 뱉었든 간에 윤석열이 이 한마디는 결국은 윤석열을 저격하는 용도로 쓰여요. 무슨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케이스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 김종인 씨가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실드는 난 윤석열을 뭐 빗대서 한 말은 아니고라고 이야기했다던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대선 나가려고 하는 검사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입장에서 보면 그 김종인 씨의 이 한마디가 결국에는 윤석열을 발목 잡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할 거다. 검사의 한계를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검사는 검사일 뿐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걸 정확히 남긴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황당무계한 소설을 한번 써보면요. 윤석열이 35% 40% 가다가 갑자기 이 장모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연루된 걸로 해서 낙마합니다. 저쪽에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경륜을 갖춘 뭐 내가 대신하면 안 될까 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제가 얘기 하더라고요. 김종인이 이제 김종인 밑자락 가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 이준석 비서실장. 그렇지. 이 그림 괜찮다고 자기들 그래서 저 밑자락 가는 거라고 봐요 한편으로. 근데 오늘 대선이 장난입니까? 위기 시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진짜 이건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김종인 대통령, 이준석 그분 비서실장으로 머릿속에. 하면 그런 그림이 생각- 나온다는 그런 거예요. 생각하죠.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도 뭐 이준석 그 후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예를 들면 이탄희 의원이 뭐 이렇게 글을 좀 올렸더라고요. 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문계고등학교 아우, 나와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인문계고등학교 나와서 그다음에 서울대법대 들어가서 그다음에 판사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하버드에서도. 하버드 로스쿨 갔다 와서 이제 그 판사 시절에 갔다 온 거죠.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했지만 나는 내가 잘났다고 그 하버드 나왔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나와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건데 이번에 이런 아빠 찬스 얘기 논란이 나오니까 이준석 최고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버드 나왔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 그러는 거야. 이거 정신 나가는데 혼자 아빠 찬스 쓰고 그 사다리 없애버리면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야기는 이따가 다른 섹션에서 하고요. 많이 윤석열 열받- 마무리하시죠.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의 검증 자료를 수집 중이다. 벼락 공부로 대통령이 쉽냐. 그러니까 사실상 김종인 옹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의 단점을 갖고 그걸로 네거티브로만 가면 대선 망할 수도 있어요. 결국엔 비전과 정책으로 압도적으로 앞서야 되는데 민주당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세훈, 박형준 너무 많은 그 비리가 이렇게 드러나서 네거티브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의 공약 등에 대해서는 묻혀버려. 이야기를 하지 못한 김영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당이 대선 관련해서 왜 속도를 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뭐 수세적 대응, 부동산 문제라든가 조국 장관권 이런 것들에 대응한다고 시간을 너무 뺏긴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좀 이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인 공세적인 대선 국면으로서의 전환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일정대로 하면은 6월 말에 대선 주자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같은 6월 달이에요. 지금 6월 10일 다 6월 7일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이 좀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씨 이제 제대로 김종인 의원한테 한 방 맞으셨는데 이 워딩은 대선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김종인의 말이 인용돼서 니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니, 끝까지 못 갈 거니까 끝날 때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 어쨌든 간에 대선 윤석열이 어떤 자리 특정 시점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뭐 가치가 어쨌든 간에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종인이 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